참,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영상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늦은 밤, 정막을 깨고 요란하게 현관벨이 울렸어요. 인터폰 모니터를 확인하니 사색이 된 시어머니와 서방님이 헐떡이며 서 있었죠. 문을 열어주자마자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어와 다짜고짜 남편의 바지춤을 부여잡았어요.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술 냄새가 서방님의 옷자락에서 진동하고 있었죠. 네 동생은 대학 교수야. 앞길이 구말리라고. 너는 어차피 고졸에 노갔다 뿐이니 잃을 게 없잖아. 제발 네가 운전했다고 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서방님이 차로 사람을 치고 도망쳤다는 끔찍한 사실보다 그 엄청난 책임을 제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입소리가 더 소름 끼쳤으니까요. 서방님은 어머니 등 뒤에 숨어서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들썩이고만 있었어요. 형, 나 진짜 어떡해? 나 내일 모레 학교 정교수 임용식인데 나 이대로 경찰서 가면 인생 끝장이야. 형이 나 대신 좀 들어가주면 안 될까? 형수님, 제발 형 좀 설득해 주세요. 저 진짜 죽고 싶어요. 그래, 너는 밑바닥에서 몸 쓰는 일 하니까 한 1년 살다 나와도 하던 일 계속하면 되잖아. 네 동생은 다르다니까. 이 엄이 평생 소원이다. 제발 동생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해주마. 저는 기가 막혀서 당장 시어머니의 멱살이라도 잡고 끌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거실 바닥만 내려다보며 조용히 서 있던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핏벌선 눈으로 시어머니와 서방님을 번갈아 보던 남편은 이내 체념한 듯 턱을 천천히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내가 운전한 걸로 할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나서지 마. 시어머니의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지르던 찰나였죠. 저는 입술을 깨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두 눈 속에 담긴 서늘한 진의를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거든요. 남편이 조용히 끄덕인 이유를 말이죠. 시댁 식구들의 기형적인 서열과 끝없는 차별 속에서 남편이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버텨왔는지에 떠올리면 남편의 저 고갯짓은 수능이 아니라 완벽한 절연을 위한 준비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댁은 철저하게 간판과 겉보기를 중시하는 집안이었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사업을 한답시고 매번 돈만 까먹는 아주버니가 첫째였고, 시간 강사를 전전하다 이번에 갓 교수가 된 서방님이 셋째였어요. 반면 제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현장에 뛰어들어 밑바닥부터 기술을 배운 둘째였죠. 시댁 식구들은 번듯한 명함 하나 없는 남편을 대놓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남편은 10수년간 성실하게 일해 탄탄한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일궈냈고, 우리는 도심의 넓은 아파트를 매매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아주버니와 서방님은 허우대만 멀쩡했지 실상은 비투성이의 속빈 강정이었죠. 불과 석 달 전이었어요. 형님이 다짜고짜 제 사무실로 찾아왔었죠. 양손은 가볍게, 표정은 거만하게 들어온 형님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동서, 우리 이번에 외곽 쪽에 30평대 아파트 새로 산 거 알지? 대출 좀 많이 끼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형편에 집 산 게 어디야? 네, 이사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네요. 축하드려요. 그래서 말인데 서방님한테 얘기해서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좀 오라고 해. 도배랑 장판은 새로 했는데 화장실 2개 다 타일 싹 바꾸고 거실에 중문도 달아야 하거든. 싱크대 상판도 갈면 좋고. 서방님 기술 좋으니까 주말 이틀이면 뚝딱 하겠지? 형님,
저희 남편 이번 주말 내내 상가 현장 마감이라 시간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2개의 중문, 싱크대 상판까지 이틀 만에 남편 혼자서 절대 못해요. 아휴, 동서는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밖에 돈 주고 사람 부르면 인건비가 얼만데. 재료비는 내가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와서 좀 하라고 해. 서방님은 맨날 흙먼지 마시면서 일하는 게 일상이잖아. 쉬는 날 잠깐 와서 형네 집 고쳐주는 게 모태수라고? 형님, 흙먼지 마시며 일하는 남편 몸 상할까봐 주말에는 무조건 쉬게 해요. 가족 좋아서 공짜로 부려먹으시려면 아주버니 시키세요. 남편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뻔히 아시면서 재료비만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남편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정 사람 부르실 거면 견적서 제대로 뽑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선입금부터 확실히 하시고요. 그날 저녁, 집에 가자마자 아주버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재수씨, 곧 참 사람 무한하게 말씀 너무 섭섭하게 하시네. 형제끼리 집 하나 샀다고 좋은 일에 재능 기부 좀 해달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견적서 운운합니까? 재수씨가 중간에서 이간질하니까 동생이 우리 집안이랑 자꾸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형제끼리 돕고 사는 거면 3년 전에 아주버니 사업하신다고 저희 남편이 사무실 보증금 대준 돈은 언제 갚으실 건가요? 그거 먼저 확실하게 입금해 주시면 제가 화장실 타일은 무상 서비스로 해드리라고 남편한테 말해볼게요. 재수씨는 옛날 이야기를 뭐하러 지금 꺼내고 그럽니까? 사업하다 보면 돈 못 낄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참 야박하네. 알았어요. 끊어요. 시댁의 진상은 아주버니 부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우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운 얌체거든요. 형님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신우가 저희 집을 불쑥 찾아왔어요. 언니, 나 이번에 직장 근처에 소형 오피스텔 하나 샀어요. 대출 좀 무리해서 끼긴 했는데 그래도 내 집 마련하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아가씨 축하해요. 첫 집 마련이라 기분 좋으시겠어요. 응. 그래서 말인데 언니, 우리 집 들어갈 때 베란다 확장 공사랑 거실 실내 장식은 언니네가 좀 해주면 안 돼요? 아가씨, 저희 남편 돈 잘 버는 건 맞는데 그건 잠 못 자고 현장에서 일한 대가예요. 아가씨 집 샀다고 저희가 1,000만 원도 넘는 공사를 왜 공짜로 해드려요? 오빠는 맨날 후줄근한 작업복만 입고 다니면서 돈 쓸 데도 없잖아. 하나뿐인 여동생이 집 샀다는데 인테리어 하나 못 해줘요? 인테리어 필요하시면 아가씨가 모은 돈으로 다른 업체 알아보세요. 정 돈이 부족하시면 어머니한테 보태달라고 하시든가요. 진짜 언니는 정내미가 뚝뚝 떨어진다니까? 오빠가 언니 치맛바람에 놀아나서 우리 집안이랑 담 쌓고 지내는 거 맞네요. 언니 아주 못됐다. 아가씨, 남편이 제 치맛바람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아가씨 집안 사람들한테 질려서 스스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남편 돈 탐내지 마시고 본인 살 궁리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신우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리며 돌아갔고 거실 안쪽에서 서류를 보며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보던 남편은 제 옆으로 와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어요. 당신 방금만 아주 시원하게 잘했어. 내 동생이지만 저렇게 뻔뻔하게 빈대 붙으려고 할 때는 칼같이 잘라야 해. 속이 다 시원하네. 당신이 중간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악역할 수 있는 거지. 다음부터 당신 가족들이 당신한테 직접 돈 얘기 꺼나거나 일해달라고 조르면 무조건 나한테 넘겨. 당신은 입 아프게 엮이지 말고 뒤로 빠져 있어. 알았어.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짜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뼈 한마디까지 다 발라먹혔을 거야.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 결정적으로 시댁 식구들의 구역질나는 민낯이 바닥을 드러낸 건 바로 저번 달 서방님의 정교수 임용 축하 파티 명목으로 모인 가족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아유, 우리 셋째 이제 진짜 교수님 소리 듣고 살겠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어쩜 이렇게 수제인지 몰라. 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랑 섞일 일 없는 사람이야. 평생 펜대만 굴리고 편하게 살아라. 다 어머님이 뒤에서 밀어주신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그이가 그동안 연구실에서 박봉 받으며 밤낮 없이 고생한 거 생각하면 눈물이 더 난다니까요. 이제 진짜 꽃길만 걸어야죠. 안 그래요, 서방님? 오늘 형님 흙묻은 작업하신 꽃인 거 보니까 제가 다 안쓰럽더라고요. 우리 그이는 평생 손에 흙 묻힐 일도 없고 매일 정장만 입겠지만요. 형님은 냄새나는 현장 일하는 아주버님 수발 드느라 참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고개를 뒤집던 집게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동서, 남편 손과 신발에 묻은 건 더러운 흙이 아니라 성실함의 훈장이야. 그 흙먼지 묻은 돈으로 서방님 차 바꿀 때 3천만 원 보탠 거 벌써 머릿속에서 지웠어? 아유, 형님도 참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언제적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리고 그 돈은 어머님이 빌려주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빌려주신 돈이 결국 우리 남편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 거쳐서 넘어간 거 동서가 모를 리 없잖아.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 그리고 오늘 서방님 교수 임용 축하 자리니까 계산은 동서네가 하는 거 맞지? 교수님 되신 기념으로 이 정도 한우 고기는 가뿐하게 쏘셔야지. 동서, 당장 영수증 가져가서 계산해. 형수님, 제가 아직 교수 정식 월급을 받은 게 아니라서요. 오늘 계산은 형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 이런 경사에는 집안 어른이자 돈 잘 버는 형님이 기분 좋게 내주시는 게 형제간의 도리잖아요. 서방님, 도리는 돈 낼 때만 찾는 게 아니죠. 평소엔 남편을 배운 거 없는 막노동꾼 취급하면서 계산서 앞에서는 꼬박꼬박 형님 대접을 하네요. 남편이 식구들 고기 사 먹인 게 수백 번은 될 텐데 교수 되셨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라도 식구들 대접하시는 게 순리 아닌가요? 남편, 당신 지갑 꺼내지 마. 오늘 계산은 서방님이 하실 거니까 10원짜리 하나 내지 마. 그래, 막내야. 너도 이제 번듯한 직장 가졌으니까 네 축하 자리 밥값 정도는 네 카드로 계산해. 나 먼저 일어난다. 가자, 당신. 남편이 자리에서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지금 네 동생 기죽이려고 작정했어? 돈 좀 만진다고 우리 앞에서 유세 떠는 거야 뭐야. 기쁜 날 식구들 밥 한 끼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벌벌 떨어? 당장 네 카드로 긋고 와. 어머니, 남편 돈은 떼약볕에서 땀 흘려 번 귀한 돈이에요. 버릇없는 사람들한테 낭비할 돈은 단돈 10원도 없어요. 돈 못 버는 가난한 대학생 동생 밥 사주는 것도 아니고 교수된 동생 밥까지 저희 남편이 평생 책임져야 하나요? 어머니가 그렇게 동생 기죽이기 싫으시면 어머니가 갖고 계신 카드로 긁으시든가요. 저와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나와버렸고 등 뒤로 동서가 앓는 소리를 내며 카드를 꺼내 투덜거리는 소리가 통쾌하게 들려왔어요. 그 일 이후로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더라고 흔들리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일까요? 늦은 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도망친 서방님의 중범죄를 대신 뒤집어 쓰라며 염치 없이 달려온 시어머니의 억지 앞에서도 제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대답한 그 짧은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착하고 성실하기만 했던 내 남편이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가족이라는 족쇄를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내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냉혹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남편이 탁자 위에 놓인 서방님의 차 키를 집어 들려는 찰나였어요. 도어록 비밀번호가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주버니와 형님, 아가씨, 그리고 눈물 범벅이 된 동서까지 온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거실로 몰려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기 전 혹은 오는 길에 온 식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긴급 호출을 한 것이 분명했어요.
아이고 그네야, 네 동생 좀 살려라. 어서 들어와서 이 고집불통 둘째 놈 좀 설득해봐. 아주버니는 들어오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거실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니 어머님, 새벽에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아주버니, 지금 서방님이 차로 사람을 치고 도망쳤답니다. 제 말에 거실에 모인 식구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췄어요. 하지만 그들이 놀란 이유는 피해자의 안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도망을 치다니. 그럼 우리 서방님 범죄자 되는 거야? 증거를 없애야지. 형님, 다친 사람 생사가 오가는데 증거인멸을 하라고요? 형님, 너무 매정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우리 그이 당장 내일 모레 정교수 임용장 받아야 해요. 여기서 경찰서 가면 우리 가족 끝장이에요. 아주버님이 대신 가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어서 빨리 자수하러 가시라고요. 동서는 남편을 향해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동서의 손가락을 탁 쳐내며 똑바로 쏘아붙였어요. 동서, 손가락 안 내려? 남편이 왜 서방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 교수직 떨어질까봐 무서우면 애초에 사고를 치지 말았어야지. 남편, 당신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 서방님 여기 있다고. 그만해, 다들. 남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소파에 기대앉아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그 눈빛은 분노라기보다는 지독한 환멸에 가까웠어요. 내가 덮어쓸게. 내가 운전했다고 자수할 테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떠들지 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왜 당신이 들어가?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막내야, 너 당장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빼서 줘. 그리고 차 어디 세워뒀는지 똑바로 말해. 서방님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남편에게 건넸어요. 형,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내가 평생 은혜 갚을게. 내 차는 저기 큰 길가 주유소 뒤편 골목에 세워뒀어. 형, 진짜 미안해. 아주버니는 그제야 안도한 듯 크게 한숨을 내쉬며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래, 네가 집안을 위해서 큰 희생을 하는구나. 넌 어릴 때부터 공부는 못해도 맷집은 좋고 튼튼했잖아. 들어가서 푹 쉰다고 생각해. 네가 없는 동안 재수 씨랑 조카는 이 형이 든든하게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 집안의 기둥은 역시 둘째야. 그래. 우리 둘째가 최고다. 넌 남편이 집안 살리겠다는데 왜 자꾸 초를 쳐? 저는 그들의 뻔뻔한 연극을 보며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남편이 굳이 자수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분명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좋아요. 남편이 굳이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면 막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그냥은 못 가요. 동서, 지금 흥청하자는 거야? 시동생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돈부터 밝혀? 형님, 남편이 감옥 가면 당장 우리 집 수입이 끊겨요. 인테리어 현장 계약금 물어줘야 하는 것만 수천만 원이고요.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남편 인생을 갈아 넣는 대가를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이면지와 펜, 그리고 인주를 가지고 나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자, 다들 여기 앉으세요. 각서 쓰세요. 각서? 재수 씨, 지금 가족끼리 무슨 각서입니까? 가족이니까 더 확실히 해야죠. 방금 아주버니까 저희 생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기 다 적으세요. 첫째, 오늘 사고를 낸 진범은 셋째 서방님이라는 사실. 둘째, 어머님과 아주버니, 형님, 아가씨, 동서가 합심해서 제 남편에게 범죄를 덮어쓰도록 강요하고 부탁했다는 사실. 셋째, 남편이 옥살이하는 동안 우리 부부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과 합의금 전액을
여러분이 공동으로 배상한다는 사실. 이거 다 적고 지장 찍으세요. 야, 네가 지금 경찰이야? 취조해? 내가 내 아들 살리겠다는데 무슨 각서야? 어머니, 이 각서 안 쓰시면 저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할 겁니다. 어머니 아들이 친 피해자 어쩌면 지금 죽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서 쓰세요. 당장 집 팔아서 합의금 대야 할 사람은 저희가 아니라 서방님이랑 동서니까요. 제 단호한 태도에 식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경찰서로 당장 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결국 아주버니가 먼저 펜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씁시다. 써. 재수 씨 진짜 독하시네. 어차피 셋째가 나중에 돈 벌면 다 갚을 건데 뭘 이렇게 피곤하게 구십니까? 식구들은 각서에 제가 불러주는 대로 억지로 내용을 적어 내려갔어요. 저는 그들이 지장을 찍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조용히 촬영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각서 작성이 끝나갈 무렵 저는 서방님의 행동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까부터 사색이 되어 벌벌 떨던 서방님이 식구들의 시선이 각서에 쏠린 틈을 타 끊임없이 누군가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자판을 두드리는 서방님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극도의 초조함이었어요. 단순히 사람을 쳐서 겁먹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당장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피해자의 상태를 검색하거나 변호사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주변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서방님, 지금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해요? 제 질문에 서방님은 화들짝 놀라며 휴대전화를 엎어버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는 후배한테 내일 일정 좀 미뤄달라고. 이 와중에 일정이 문제예요? 지금 아주버님이 쓰신 감옥 가신다는데 빨리 각서에 지장이나 찍으세요. 동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서방님을 타박했지만 저는 서방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무언가 더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시댁 식구들조차 모르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촉이 강하게 왔어요. 각서가 완성되자 남편은 각서 한 장을 챙겨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당신, 이 각서 잘 보관해. 그리고 나 경찰서 다녀올 테니까 문 꼭 잠그고 있어. 당신, 진짜 이대로 자수할 거야? 걱정 마. 다 생각이 있으니까. 금방 올게. 남편이 향한 곳은 경찰서가 아니라 평소 건축 현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설 레카 기사 동생과 동네 구석구석 CCTV를 관리하는 보안업체 소장님이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남편은 서방님의 차가 세워진 곳으로 가서 진짜 사고 현장의 흔적과 주변 CCTV를 미리 확보하러 간 거였죠. 서방님이 넘겨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10중 8구 영상이 지워졌거나 교체되었을 게 뻔했으니까요. 남편이 밖에서 물증을 찾는 동안 저는 집안의 남은 식구들의 입을 통해 또 다른 단서들을 모아야 했어요. 저는 거실 한쪽에 놓인 반려견 홈캠이 작동 중인지 슬쩍 확인한 뒤 일부러 한숨을 푹 쉬며 동서 옆에 앉았어요. 동서, 서방님 오늘 회식 있었어?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던데? 네, 형님. 오늘 학교에서 정 교수 임용 축하한다고 과 교수님들이랑 늦게까지 술 마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대리 부르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왜 기어이 운전대를 잡아서 이사다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서방님이 미친 듯이 주고받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그래? 그럼 회식 자리에 여자 교수님이나 여학생들도 있었어? 형님, 우리 그이가 소속된 공대는 여자 교수님 거의 없어요. 조교들도 다 남자고요. 왜요?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사고 날 때 혼자 있었던 거 맞지? 조수석에 누구 태운 거 아니지? 제 질문에 구석에서 물을 마시던 서방님이 사례라도 들린 듯 심하게 기침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혼자 있었죠. 당연히 혼자 탔죠. 너무나도 과장된 서방님의 반응. 저는 확신했어요. 사고 현장에는 서방님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요. 서방님, 며칠 후면 경찰 조사받으셔야 할 텐데 남편이 완벽하게 둘러대려면 사고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조수석에 누구 타고 있었죠? 야, 넌 시동생을 뭘로 보고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해? 우리 셋째가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뭐야? 재수 씨, 명문대 교수가 될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꾸 사람 의심하고 그러지 마시죠. 아주버니, 명문대 교수면 사고 내고 친형한테 죄 뒤집어 씌워도 되나요? 서방님, 똑바로 말하세요. 서방님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달달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동서는 그제야 서방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서방님의 발을 세게 흔들었어요. 당신 진짜 혼자 있던 거 아니에요? 조수석에 누구 태웠어요? 말해봐요. 아니라니까. 진짜 혼자 있었어. 당신은 왜 형수님 말에 놀아나고 그래?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어요. 남편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사고 현장 근처 상가 CCTV 원본 확보함. 혼자 탄 거 아님. 그리고 동생놈 차 블랙박스 칩 껍데기만 있는 가짜였음. 지금 진짜 칩 찾으러 차 뒤지는 중. 저는 남편의 메시지를 읽으며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서방님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자기 친형을 완벽하게 속이고 기만하려 했던 거예요.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식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이 끔찍한 가족들의 이기적인 대화와 서방님의 거짓말이 고스란히 담긴 거실의 홈캠 녹화 버튼이 제대로 눌려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거실은 무거운 정적만 흐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기대어 코를 골며 잠들기 직전이었고 아주버니와 형님은 휴대전화로 당장 내일 모레 있을 사업 브리핑 자료인지 뭔지를 보며 연신 하품을 해댔죠. 아가씨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고 동서는 그저 불안한 표정으로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친형에게 끔찍한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죄책감 따위는 이들 중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각자의 재산과 안위만이 중요할 뿐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경찰서에 자수하러 갔어야 할 남편이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돌아왔죠. 남편의 손에는 서방님의 차키와 함께 검은색 소형 USB 하나가 꽉 쥐어 있었어요. 아이고 둘째야, 벌써 조서 쓰고 나온 거야? 경찰들이 뭐래? 구속은 안 한대? 남편의 등장에 가장 먼저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건 시어머니였어요. 식구들 역시 일제히 남편에게 몰려들어 눈을 반짝였죠. 남편은 묵묵히 신발을 벗고 들어와 거실 탁자 한가운데에 USB와 진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당신 거실에 있는 노트북 좀 가져와봐. 그건 다 찾은 거야? 찾았어. 이 자식이 나한테 준 건 껍데기뿐인 가짜였어. 내가 아는 레카 동생이랑 근처 보안업체 소장님한테 부탁해서 사고 현장 근처 상가 CCTV 원본이랑 이 자식 차구석에 숨겨져 있던 진짜 메모리 카드 다 뽑아왔어. 그 순간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서방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서방님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헛숨을 들이켰죠. 형, 그거 틀지 마. 제발 틀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아니 셋째야, 네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재수씨, 일단 영상부터 틀어보시죠. 도대체 뭘 숨겼길래 저러는 겁니까? 저는 말없이 노트북을 가져와 남편이 건넨 메모리 카드를 꽂았어요. 파일 날짜를 확인하고 사고가 났던 시간대의 영상을 재생했죠. 거실에 모인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작은 모니터 화면으로 쏠렸어요.
화면에는 어두운 밤길을 달리는 차의 전방 모습이 보였고 곧이어 차 안에서 나누는 두 남녀의 대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교수님, 저 이번 전공 필수 과목 A 플러스 주시는 거 맞죠? 저 이번에 무조건 성적 장학금 타야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기숙사에서 방 빼야 해요.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준대도 그러네.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정교수인데 그깟 학점 하나 못 챙겨주겠어? 넌 그냥 평소처럼 내 옆에만 예쁘게 딱 붙어있어. 오늘 우리 와이프 친정 가서 내일 저녁에 나와. 화면 속 블랙박스 오디오는 너무나 적나라했어요. 동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고 형님과 아가씨는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어요. 대화가 끝나갈 무렵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며 무언가 크게 부딪히는 둔탁한 마찰음이 거실을 울렸어요. 어떡해. 사람 친 거 아니야? 교수님, 빨리 도망가요. 나 여기서 경찰한테 걸리면 학교에 다 소문나고 당장 졸업도 못해요. 제발 그냥 가요. 알았어. 일단 밟을게. 뒤에 보지 마. 영상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동서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은 서방님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이 미친 인간아. 정 교수 임용 축하한다고 과 교수님들이랑 밤새워 술 마신다더니 어린 학생이랑 바람을 피워? 학점까지 조작해가면서? 게다가 뭐 바람 피운 거 걸릴까봐 사람을 치고 도망을 쳐? 그러고도 네가 사람 새끼야? 여보, 그게 아니라 오해야. 제가 먼저 나한테 꼬리 친 거라고. 나는 그냥 불쌍해서 밥 한 끼 사준 것뿐이야. 동서, 오해는 무슨 오해야. 블랙박스의 목소리가 저렇게 선명하고 서로 오빠 동생 하는 사이인데 대학원생도 아니고 학부생 건드린 거면 학교에 소문나는 순간 서방님 정 교수는커녕 파면인 거 알지? 제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동서는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리며 소리쳤어요. 저 당장 내일 아침에 변호사 만나러 갈 거니까 아무도 저 말리지 마세요. 시댁 식구들의 얄팍한 의리는 종이장처럼 찢어지고 있었어요. 서로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모습을 보던 아가씨가 슬그머니 가방을 챙겨 현관문 쪽으로 뒷걸음질을 쳤어요. 아가씨, 지금 어디 가세요? 밤도 늦었는데 자고 가시지 않고요. 나 내일 회사 출근 일찍 해야 해서 이만 가보려고. 오빠, 알아서 잘 해결해봐. 나는 이만 갈게. 출근이 문제가 아니죠. 아까 아가씨 손으로 직접 각서 쓰셨잖아요. 서방님 합의금 물어주려면 아가씨 오피스텔 판돈도 보태셔야죠. 우리 남편이 덮었을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이제 진짜 서방님이 감옥 가게 생겼네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죠. 아가씨도 어서 부동산을 전화해서 매물로 내놓으세요. 언니, 진짜 미쳤어? 내가 거길 왜 팔아? 나 땡전 한 푼 없다고. 오피스텔 잔금 치른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나더러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야? 아가씨가 서방님 아끼는 마음으로 각서에 지장까지 찍었으니 아가씨 재산 팔아서 책임지세요. 싫으면 각서 들고 민사소송 걸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거실은 각자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난장판으로 변했어요. 아주버니와 형님은 절대 자기들 돈은 한 푼도 낼 수 없다며 버텼고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이 썩어 문드러질 년들아. 집안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다들 지 돈 챙기느라 혈안이 됐구나. 첫째야, 네가 장남이니까 나서서 좀 해결해봐라. 네 동생 이대로 감옥 가면 우리 집에 끝장이다. 어머님, 저라고 무슨 수가 있습니까? 저 당장 이번 주에 사업 투자금 넣어야 해서 대출까지 풀로 당겨놓은 상태예요. 저더러 신용불량자 되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 아수라장을 차분히 지켜보며 남편과 눈을 맞췄어요. 남편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바닥에 나뒹구는 식구들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끝났어. 여보,
당신이 그동안 모아둔 증거자료랑 방금 홈캠에 녹화된 영상, 그리고 저 차 CCTV랑 블랙박스 원본 다 챙겨. 경찰서 갈 시간이야. 야, 둘째야. 너 지금 어디 가? 그 친구 두고 어딜 간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벌레를 털어내듯 매몰차게 그 손을 뿌리쳤어요. 어디 가긴 당신들이 치우다 만똥 치우러 경찰서 가지. 걱정 마. 내가 덮어 쓴다는 거짓말은 안 할 테니까. 뺑소니 친 명문대 정교수 범죄자 동생 돈 넘기고 당신들이 내 회사에서 그동안 도둑질해 간 돈 전부 다 횡령으로 고소장 접수하러 가는 거야.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서로를 물어뜯던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고 저희 부부는 그 추악한 쓰레기장 같은 거실을 미련 없이 걸어 나왔어요. 진정한 응징을 위한 완벽한 증거들을 양손에 쥔 채로 말이죠. 저희 부부는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그 길로 곧장 관할 경찰서로 향했어요. 남편이 서방님 차에서 빼온 진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주변 상가 사장님들을 설득해 확보한 CCTV 원본 영상, 그리고 식구들이 거실에서 범인 도피 교사를 줄줄이 실토한 홈캠 녹화본까지 전부 담당 형사에게 제출했죠. 형사는 블랙박스 속 젊은 여자의 목소리와 적나라한 뺑소니의 정황, 그리고 가족들의 파렴치한 모의가 담긴 영상을 확인하더니 혀를 내두르며 곧바로 서방님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방님은 고대하던 정교수 임용장이 아니라 차가운 은팔찌를 차고 대학 연구실에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동서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린 사실도 모른 채 출근했다가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차는 망신을 당한 거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니가 혼비백산해서 서로 달려왔지만 이미 명백한 증거 영상 앞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담당 형사는 범인 도피를 교사한 시어머니와 식구들 역시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거라며 단단히 경고를 주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희 시공에서 사무실로 동서가 찾아왔어요.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도끼가 서려 있었죠. 동서는 제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형님, 이거 그이가 형님네 회사 돈으로 차 바꿀 때 썼던 3천만 원이에요. 전부 수표로 끊어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동서, 일처리가 아주 빠르네. 동서네 집은 벌써 다 정리한 거야? 네, 그이 구속되자마자 아파트 급매로 팔아버렸어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부동산에 내놨더니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매매 계약서 쓰고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합의금 명목으로 시어머니가 가압류 걸기 전에 제목 확실하게 챙겨서 이혼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길길이 날뛰면서 전화 오길래 차단해버렸고요. 그래. 동서도 그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집안 사람들 징글징글했을 텐데 잘 생각했어. 뱃속에 애라도 생기기 전에 정리한 게 천만다행이지. 위자료 청구 소송에 필요한 블랙박스 원본 영상은 변호사 통해서 다 넘어갔지? 네, 형님 덕분에 학점 조작하고 불륜 저지른 증거 확실하게 냈어요. 형님도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버님같이 생활력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을 그 시댁 식구들이 노가다꾼이라고 갉아먹고 무시하는 거 보면서 저도 속으로 참 답답했거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앞으로 마주칠 일 없겠지만 두 분 꼭 행복하세요. 동서가 남기고 간 돈을 액수까지 정확히 확인한 뒤 저는 남편과 함께 곧바로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수년간 남편 회사의 자재대금을 부풀려 빼돌린 차명 계좌 내역과 홈캠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시어머니를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했죠. 더불어 횡령금으로 매입한 아가씨 명의 오피스텔과 남은 예금 통장에도 즉각 가압류를 걸었어요.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간 다음 날,
아가씨에게서 불이 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달달 떨리고 있었죠.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오피스텔이 왜 가압류가 돼? 내 주거리 통장까지 싹 다 정지됐어. 이거 언니가 걸었어? 아가씨, 가압류 통지서 받으셨나 보네. 네, 내가 걸었어요. 그 오피스텔 어머니가 우리 남편 회사 돈 빼돌려서 아가씨 이름으로 산 거잖아요. 명의신탁에 횡령범죄 수익금으로 매입한 거니까 재판 끝날 때까지 당연히 묶어둬야죠. 통장도 마찬가지고요. 미쳤어 진짜? 그거 내 결혼 밑전이라고 했잖아.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아가씨, 제가 이런 게 아니라 아가씨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남의 피눈물 나는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면 토해낼 준비도 하셨어야죠. 조만간 경찰서에서 부동산 차명거래랑 조세 포탈 문제로 출석하라고 연락할 거예요. 변호사 선임할 돈 없으면 국선 변호사라도 알아보시고요. 언니,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경찰서 들락거린 거 알려지면 나 진짜 직장에서도 잘리게 생겼어. 오빠한테 제발 소송 좀 취하해 달라고 언니가 말 좀 해줘. 나 진짜 언니 평생 은인으로 모실게.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가씨는 결국 그 길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낡은 원룸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갔어요. 회사에서도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남은 건 가장 악질인 아주버니 부부였어요. 아주버니는 시어머니가 빼돌려준 저희 돈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다 자금줄이 완전히 묶이면서 시작도 해보기 전에 부도를 맞았어요. 하청업체들에게 줄 잔금을 막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결국 형님 명의로 샀던 30평대 새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갈 처지가 되었죠. 이기적인 형님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부부는 매일 밤 물건을 집어던지며 싸웠고 참다 못한 형님은 자기 몫의 재산을 챙기려 했지만 이미 대출 빚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상태였어요. 어느 날 늦은 오후 남편이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대형 상가 공사 현장으로 아주버니와 형님이 불쑥 찾아왔어요. 안전모도 쓰지 않고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현장에 들이닥친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서방님,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지금 우리 집 경매 넘어가게 생겼어. 당장 다음 주가 은행 대출 만기일인데 서방님이 현금으로 돈 좀 융통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집 팔아서 무조건 갚을게. 형수님, 제가 공사 현장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다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야, 둘째야, 네 친형이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넌 핏줄한테 피도 눈물도 없냐? 네 형수가 오죽하면 자존심 다 버리고 이 먼지 구덩이까지 와서 사정을 하겠어. 네가 사업해서 돈 잘 버니까 우리 집 경매 넘어가는 것만 좀 막아줘라. 어? 내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으마. 피도 눈물도 없는 건 형이지. 엄마가 내 회사 장부 조작해서 형 사업자금 대준 거 알면서도 입 싹 닫고 훔쳤었잖아. 그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 때는 나 배운 거 없는 노가다꾼이라고 대놓고 하대하더니 이제 와서 형 대접받고 싶어? 동서가 시어머니 건물 가압류만 안 걸었어도 우리가 거기서 월세 빼서 막았을 거 아니야. 동서가 다 망친 거라고. 동서더러 당장 가압류 풀라고 해. 형수님, 아직도 본인들 처지를 모르시네. 그거 원래 다 내 피 같은 돈이에요. 형수님이랑 형이 입고 먹고 새로 산 집, 그거 다 내 땀 냄새 나는 돈 훔쳐서 만든 거라고. 형수님도 횡령자금인 거 알고 썼으니까 조만간 경찰 조사받으러 가야 할 겁니다. 한 번만 더 내 일터에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를 테니까 당장 꺼져. 남편의 단호한 호통에 현장 인부들까지 모여들자 창피함을 견디지 못한 아주버니와 형님은 얼굴을 붉히며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결국 그 길로 형님은 이혼을 선언하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 아주버니는 빚쟁이들을 피해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평생 동생의 노동을 무시하던 사람이 본인도 똑같은 처지가 된 거죠. 가장 치열했던 건 시어머니와의 소송이었어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시어머니가 빼돌린 돈의 규모는 제가 초반에 파악했던 2억 5천만 원을 훨씬 웃돌았어요. 10년 가까이 남편 몰래 자재 단가를 부풀려 청구하고 일부 거래처 사장님들과 입을 맞춰 현금으로 백마진을 받아 챙긴 꼼수까지 전부 드러났거든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대질신문을 하던 날,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뻔뻔하게 굴었어요. 형사님, 며느리 저것이 우리 집안 재산 다 꿀꺽하려고 늙은 시어미를 모함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돈 좀 쓴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가족끼리는 훔친 것도 아니라고 합디다. 어머님, 아들 개인 돈을 쓴 게 아니라 주식회사 법인의 공금을 무단으로 횡령하신 거라고 제가 10번도 넘게 말씀드렸죠. 여기 자재거래처 김 사장님이 경찰서에 와서 자필로 진술하신 녹취록 못 보셨어요? 어머님이 매달 수급날마다 찾아가서 현금으로 500만 원씩 뒷돈으로 받아가신 거 장부에 다 적혀 있잖아요. 독한 것. 네가 기어이 늙은이를 차가운 깜빵에 쳐넣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네가 그러고도 천벌을 안 받을 줄 알아? 네, 아주 시원할 것 같네요. 천벌은 도둑질한 어머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그 돈으로 첫째 아주버니 외제차 뽑아주시고 셋째 서방님 교수 품위 유지비 대주셨잖아요. 아주버니, 경찰 조사 때 본인은 불법 자금인 줄 절대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하셨다면서요. 세금 한 푼 안 내시고 현금으로 증여받으신 거 관할 세무서에 제가 싹 다 탈세 제보로 넣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모든 횡령 사실이 입증되어 구속 수감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처참한 결말을 맞은 건 단연 서방님이었어요. 음주 뺑소니의 범인 도피 교사. 게다가 제자 학점 조작과 부적절한 관계까지 대학 본부에 낱낱이 통보되면서 임용 취소는 물론 학기에서 영원히 매장당했죠. 뺑소니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거액의 합의금이 필요했지만 가족 중 누구도 서방님을 도와줄 재력이 없었어요. 재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던 날, 서방님은 면회 온 저와 남편을 보며 철창너머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어요. 형수님, 형, 내가 진짜 미안해. 나 감옥에서 죽을지도 몰라. 제발 형이 나 피해자 합의금 좀 내주면 안 돼? 피해 보상금 못 내면 나 항소심에서 형량 더 늘어난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넌 끝까지 네 안위 걱정뿐이구나. 다친 피해자는 평생 휠체어 타야 한다고 하더라. 네가 사람 차로 치고 뻔뻔하게 도망친 대가니까 거기서 평생 반성이나 해. 합의금 낼 돈 있으면 피해자 가족들한테 전액 다 위로금으로 기부할 거니까 헛꿈 꾸지 말고. 서방님, 동서가 이혼 소송하면서 위자료 청구해서 이긴 거 알죠? 서방님 앞으로 떨어질 재산 이제 땡전 한 푼 없어요. 출소해도 대학 근처에는 얼씬도 못할 테니까 감옥에서 용접 기술이라도 배워두세요. 남편이 하던 그 천한 노가다 이제 서방님이 평생 하셔야겠네요. 아, 중범죄 전과자라 현장에서도 잘 안 받아주려나? 서방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저희 부부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망설임 없이 매몰창에 등을 돌려 걸어 나왔어요. 모든 법적 절차와 소송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자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꼬박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길고 험난한 싸움이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지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횡령했던 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아가씨 명의의 상가를 강제 처분한 대금으로 고스란히 저희 회사 법인 계좌로 환수되었죠. 저희 부부는 그 돈과 그동안 착실하게 저축한 현금을 합쳐서 마침내 도심 근교의 넓은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을 온전히 저희 명의로 매매해서 샀어요.
대출 하나 없이 온전히 우리의 노동으로 일군 집이었죠. 오늘은 저희 부부가 그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째 되는 주말이에요. 남편은 작업복 대신 편안한 면바지를 입고 마당에서 호스로 물을 뿌리며 잔디와 장미 넝쿨을 가꾸고 있었어요. 거친 벽돌을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시댁의 착취에 시달리던 피로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낯빛에는 온전한 평온함과 자유, 그리고 스스로 일군 삶에 대한 당당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직접 내린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햇살에 쏟아지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남편, 물 좀 그만 주고 와서 시원한 커피 마셔. 볕도 따가운데 그러다 쓰러지겠다. 알았어. 당신이 내린 커피 냄새 맡으니까 살 것 같네. 이리 줘. 남편은 호스를 내려놓고 제가 건넨 커피를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푸른 잔디바리로 쏟아지는 맑은 햇살을 받으며 저희 부부는 나란히 파라솔 아래 정원 의자에 앉았죠. 집 참 좋다. 우리 돈 주고 온전히 우리 이름으로 된 단독주택 산 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아직도 가끔 꿈 같아. 당신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진짜 많았어. 당신이 고생했지. 그 징글징글하고 뻔뻔한 인간들 상대하면서 증거 엑셀로 다 정리하고 변호사 만나서 소송 챙기느라.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짜 평생 그 사람들 지갑 노릇하다가 길거리에 나 앉았을지도 몰라. 당신한테는 평생 갚으면서 살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갉아먹고 등쳐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진정한 가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곁에서 진짜 힘이 되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지. 당신 옆에는 이제 내가 찰떡같이 붙어서 지킬 거니까 아무 걱정 마. 고마워. 나도 이제 진짜 내 가족, 당신 하나만 보고 살 거야. 우리 내년에는 회사 연장 수주 좀 줄이고 둘이 유럽으로 해외여행이라도 길게 다녀오자. 그동안 시댁 식구들 돈 대주느라 비행기 한번 제대로 못 하잖아. 어머? 좋지? 당장 오늘 저녁에 비행기표부터 알아볼까? 응?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마당 한쪽에 심어둔 하얀 수국이 기분 좋게 흔들렸어요. 저희 부부를 끝없이 갉아먹고 직업을 무시했던 시어머니는 결국 서늘한 감옥에서 노년을 보내며 징역을 살고 있고 잘난 척하던 첫째 아주버니 부부는 완전히 파산하여 뿔뿔이 흩어졌어요. 명문대 정교수라며 우리 부부 앞에서 목에 힘을 주던 서방님은 좁은 깜방에서 자신의 끔찍한 죗값을 치르고 있죠. 그들이 어떤 밑바닥 삶을 살고 있든 빚쟁이에게 쫓기든 말든 이제 저희와는 완벽하게 상관없는 남남일 뿐이에요. 저희는 그 역겹고 더러운 진흙탕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고 부당하게 빼앗겼던 우리의 땀방울과 귀한 시간들을 법의 심판을 통해 남김없이 전부 되찾아왔으니까요. 서로의 땀과 노동의 가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부부.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세상에는 흙먼지 냄새를 핑계로 남의 직업을 깎아내리는 얄팍한 친척들도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당당하게 손을 벌리는 짐승 같은 식구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다가오는 주말에 함께 카트를 끌고 장을 보고 정원의 잡초를 뽑으며 마당을 가꾸고 서로의 고된 하루를 따뜻하게 다독이는 평범하고도 찬란한 일상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저는 빈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제 남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마주 잡았어요.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될 인테리어 시공 현장의 도면을 함께 넘겨보며 저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통쾌하고 시원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씻어낸 우리의 진짜 해피엔딩은 맑게 갠 오늘의 하늘처럼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